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알파로메오 4C 모델입니다. 알파로메오는 FCA 산하에서 굉장히 개성 강한 차량들을 만드는 브랜드고요. 대중적인 차량들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 4C는 퓨어 스포츠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닛 상단에 두 개의 주름은 가운데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알파로메오 특유의 엠블럼,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을 충분하게 돋보이게 해주고 있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델에 이 그릴이 적용이 됐을 때도 개성이 강했었는데요. 스포츠카에 와서 구현이 되니까 좀 더 개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노출형 헤드램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DRL도 듬성듬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시키기보다는 일반적인 기능, 그리고 스포츠 드라이빙에 적합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드 시그널은 위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LED 타입 헤드램프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면 좋겠는데 4C는 순수하게 달리기 위한 기능에만 충실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바디라인 굉장히 유려하고요. 뒤에서부터 흐르는 이 라인들이 날카로운 느낌마저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장은 3989mm, 휠베이스는 2380mm입니다. 휠 타이어는 앞뒤 사이즈가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18인치, 뒤쪽에는 19인치 사양이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는 앞쪽에 205, 40, 18인치가 적용이 되고요. 후륜에는 235, 35, 19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브레이크는 브렘보의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윈드실드는 그렇게 작지 않은데 측면의 유리 부분은 조금 작은 느낌이 있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이 라인이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카답게 이 뒤쪽에서 팬더 부분을 보시면 이쪽이 굉장히 평평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정감 있고 뒤쪽에서 봤을 때 딱 벌어진 남성의 어깨를 연상시키는데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 인테이크는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후륜이고 뒤쪽에 엔진이 있다 보니까 모든 그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다 뒤쪽에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디자인에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차량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전장이 4m가 안 되지만 휠베이스라든가 아니면 전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시면 확실히 퓨어 스포츠카구나 라는 느낌이 전달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셔도 이 팬더 부분 좀 보세요. 이쪽에 아주 넓게 잘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원형 헤드램프를 갖추고 있고 원형 테일램프로 앞뒤의 디자인 컨셉을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서 뒤쪽에 특히 이 원형 테일램프는 페라리의 느낌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어 스포일러는 별도로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위쪽에 립 스포일러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충분하게 다운포스를 전달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디퓨저도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잘 보시면 안쪽에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동축이라든가 위쪽에서 엔진이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도 뒤에서 잘 보시면 살짝 보이시고요. 머플러는 더블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퓨저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와도 됐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공기 역학만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엔진은 뒤쪽에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뒤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C는 뒤쪽에 이렇게 엔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렬 4기통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배기량은 1742cc고요. 최고 출력은 237마력, 토크는 35.7입니다. 6단 듀얼 클치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공인연비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약 11.9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진 바로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 조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본닛 쪽에도 약간의 공간이 있긴 합니다만은 정비를 할 때 사용을 하거나 전방 충돌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할 때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별도로 열리질 않고 앞쪽에서 볼트를 풀어줘야지 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엔진하고 트렁크 공간은 뒤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하고 구동축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진룸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카본으로 소재가 카본으로 되어 있는 부분 많이 보실 수가 있고 견고하게 만들어진 차체인 건 분명하지만 오로지 달리기 위한 부분들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게스식 리프트 같은 거 하나 장착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인색한 느낌이 듭니다. 오로지 달리기 위한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동식으로 막대를 세웠다 접었다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유구는 조수석 뒤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캠리스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죠.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잭나이프 타입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펴지는 형태, 과거의 키 형태를 고스란히 갖추고 있습니다. 알파로메오 엠블럼이 이쪽에 위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실내를 보시면 일단 타고 내리기가 그렇게 편한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폭이 굉장히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타고 내릴 때 조금 불편한 게 있고요. 도어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가죽으로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는데 요거랑 요 문 열고 닫는 거 도어 캐치 요 두 개를 빼고는 거의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고요. 스피커는 갖춰져 있기는 한데 이 차를 타면서 라디오라든가 음악을 들으실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체 쪽에 보시면 뒤에 트렁크를 열 수 있는 이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카본 보이시죠? 대부분 카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는 그렇게 안락하거나 편안한 편은 아닙니다. 달리기 위한 차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장점이 차가 그렇게 크거나 하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헤드룸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헤드기어 같은 거를 쓰고 서킷 주행을 한다는 가정하에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내 공간이 이렇게 넓은 편이 아닌데 헤드룸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답답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트를 보시면 풀 버켓은 아니고요. 조절이 가능한 버켓 타입입니다.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최대로 뒤로 눕힌 게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오면 왔지 뒤쪽으로는 더 이상 안 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죽하고 이 몸이 닿는 부분은 대부분 알칸타라, 스웨이드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 자체가 경량이면서 몸을 잘 잡아주고 이 재질에서 한 번 더 잡아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안락하거나 편하진 않은데 굉장히 몸을 잘 잡아준다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 레버로 시트 각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뒤쪽에 살짝 공간이 있는데 아마 조금만 키가 크신 분이 이 차를 운전하시게 되면 끝까지 붙이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카본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카본하고 알루미늄으로 바디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고 가벼운 셰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닥 부분을 보시면 페달도 딱 레이스카 같아요. 카트를 모는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고 안에도 내장 같은 것들 특별히 이렇게 커버링이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여기서 수동 레버 타입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에어벤트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쪽에서 열고 닫고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각도 조절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클러스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쪽에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동 키를 삽입해서 돌리는 과거의 형태 그대로고요. 알파로메오라고 클러스터에 표시가 됩니다. 조금 놀란 게 저는 아날로그 타입의 클러스터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디지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모드 같은 거 체크하고 메뉴에서 트립 조금 보여주는 정도,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지금 하단 부분은 D컷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투스포크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는 타공 가죽이 이 안쪽에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알칸타라, 알칸타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는 스티어링에 붙어있는 형태인데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리고 에어벤트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게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잡소리 같은 것도 거의 없었고요. 오디오도 이거 진짜 한 1, 20년 전에 봤던 그런 오디오,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갖추고 있는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안개등하고 에어컨, 그 다음에 도어 락, 언락, 아웃사이드 미러의 열선 이런 것들은 피아노 버튼 타입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아노 타입의 버튼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작감 나쁘지 않습니다. 공조장치는 예전에 나왔던 것들, 그냥 기본적인 기능만 갖추고 있습니다. 온도 조절 다 로터리 방식이고요. 온도 조절, 바람의 세기 4단으로 조작이 되고 포지션도 이렇게 돌려서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기어인데요. 오토하고 매뉴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출발할 때는 1을 누르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시동을 끌 때는 N에다 놓고 시동을 끄시면 되고 후진까지 이렇게 4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여기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내리는 것만 오토로 작동이 되고요. 올리실 때는 레버를 계속 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비상등 스위치 이쪽에 달려있고 이 스위치 마무리가 좀 이색적이죠. 그리고 이게 DNA라고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요. 지금은 내추럴 모드고요.
이게 다이나믹 모드고, 숨어있는 모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이나믹 모드에서 길게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알파로메오 레이스라고 레이스 모드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다 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다이나믹 모드, 내추럴, 올 웨더, 이렇게 4가지 모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핸드 타입이고요. 실내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이 다 맞춰집니다. 조수석 공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뭐 수납판 같은 거는 사치겠죠. 그런 것도 없고, 알파로메오 4C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백은 양쪽에 듀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컵홀더가 2개 있고 12V 파워 아울렛도 있고, 이 뒤에 뭔가 있는데요. 이게 뭔가 했더니 약간의 수납함입니다. 좀 클래식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잡아서 올리면 안쪽에 공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소소한 아이템이긴 한데 약간 클래식한 느낌도 들고 인테리어 효과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포시 실내고요. 위쪽에 선바이저도 되게 쬐끔해요. 되게 앙증맞죠. 귀엽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체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선바이저는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되게 정말 날것의 느낌 그대로입니다. 귀엽게 되어 있고요. 실내등은 당연히 할로겐 타입이겠죠. 시내에서 지금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내 주행에 적합한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만이 견디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왜냐면 일단 스티어링이 논 파워입니다. 파워가 아니고 그냥 일반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주차 같은 거 하시거나 지금처럼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는 성격이 저도 좀 온순한 편인데 욕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 지금 스티어링이 화면으로는 잘 전달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무겁고요. 그리고 시트 자체도 버켓 타입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엉덩이라든가 허리 쪽으로 충격이 그대로 다 전달이 됩니다. 맥퍼슨 트럭과 WC7 타입의 서스펜션 구조는 달리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일상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카를 리뷰하면서 어떤 스포츠 성능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적어도 도심 주행에서 이 차를 주행하려고 할 때는 상당한 체력과 인내심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엔진이 뒤쪽에 있고 배기도 뒤쪽에, 그러니까 뒤쪽에서 엔진음하고 배기음이 섞여서 들려오는 이 기분 좋은 사운드는 달릴 때는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시내 주행에서 계속해서 주행을 하다 보면 사실상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뭐 그렇게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잘 달리고 있다라는 거를 운전자에게 확실하게 어필하기 위한 차, 바로 이런 차가 알파로메오 4C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점으로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 막상 이제 시내 주행에서 일상에서 이 차를 운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썩 나이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인내심,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차를 데일리카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인내심을 요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인연비가 제가 11km대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연비로 따지면 퓨어 스포츠카 분야에서는 가장 뛰어난 연비를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 정도 차량을 운행을 해보고 있는데 도심 주행에서는 약 9.5km 정도의 연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출퇴근 시간에 교통 흐름이 좋지 않을 때에는, 정체가 심할 때에는 약 7.8에서 8.5km까지도 기록을 했는데요. 어쨌든 평균적인 연비는 9km 이상 도심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알루미늄하고 카본이 대량 사용이 된 셰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량입니다. 1.1톤 정도, 1100kg대의 몸무게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벼운 중량을 갖고 있는 차량인 만큼 연비는 저는 이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0마력이 넘고 토크도 30이 넘기 때문에 도심 주행을 했을 때의 그 기동성이라든가 순발력은 어떤 차량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퓨어한 느낌, 날것의 느낌,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릴 때 인내심을 요구한다라는 표현으로 우회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려보고 있는데요. 차가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가격도 국내에 정식 수입은 되지 않지만 이런저런 루트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거든요. 나름 또 합리적인 가격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없는 차량은 아니지만 데일리로 이 차 한 대만을 운영한다 그러면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선택을 해야 될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감내해야 될 부분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6단 듀얼 클러치 미션은 반응이 생각보다 달릴 때는 거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일상에서 주행을 해보면 또 그럭저럭 주행을 할 만합니다. 변속 간의 충격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부지런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막상 또 일상에서 주행을 할 때 그렇게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은 안 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승차감하고 저는 이 스티어링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편함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브레이크 반응도 살짝 발만 올려도 그냥 꽂히는 스타일입니다. 브렘보 브레이크가 원래 좀 담력이 좀 좋은 편인데 알파로메오 4C에 맞춰서 조금 더 민감도가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어느 정도 감내하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시선인데요. 일단 배기음이나 엔진 회전음이 굉장히 좀 괄괄하고요. 또 디자인이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지나다니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차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충분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저거 뭐지? 라고 쳐다볼 수 있다는 거는 알고선 감안하시고 이 차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쳐다봐요, 생각보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면 확실히 그 진가를 발휘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맥퍼슨 스트럭과 WC7의 서스펜션은 스트로크가 굉장히 짧고요. 정말 하드한 세팅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다소 불편함도 느껴지고 또 피로도도 금방 쌓이는 그런 스타일의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을 주행을 해보면 원하는 만큼 달릴 수 있고 생각했던 것 이상의 밸런스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차선 변경을 할 때 보통 약간의 롤이 있거든요. 좌우로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차는 그냥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운전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이 차를 구입하셔가지고 운행하시기에는 아마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또 차에 대해서 이해를 좀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구매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를 정말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이나 서킷에서의 주행을 염두에 두고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차량 가격도 약간 경쟁력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 아마 정식 수입이 된다면 8천만원대 전후, 7천만원 후반에서 8천만원 정도까지 가격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수입해서만 이 차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 정식 수입이 된다 그러면 AS라든가 가격 문제 뭐 이런 것도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1.7L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경량이고 약 1000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면서 1.7L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으니까 경량의 저배기량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스포츠성은 발휘를 하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부담, 세금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연비에 대한 부담 같은 경우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차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와인딩을 한번 타보거나 좀 거칠게 차를 몰아붙여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코너링 같은 걸 살짝 해보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쏠림 같은 것도 거의 없으면서 그대로 돌아나가는 느낌이 정말 일품이고요. 스트로크가 짧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차체의 강성이라든가 서스펜션 셋업 자체가 와인딩에 거의 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안정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논 파워 핸들, 파워 스티어링이 아닙니다.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스티어링을 갖추고 있는데 주차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욕이 나올 정도로 무겁거든요. 근데 막상 코너링이나 와인딩 로드를 좀 달려보면 이 차가 왜 논 파워를 고집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좀 가속을 해보면 상당히 가속감이 좋고요. 치고 나가는 맛이 기가 막힙니다. 과연 이 차가 1.7L 엔진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또 차선을 이렇게 바꿔보더라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방 시야라든가 헤드룸의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행할 때 차고도 낮고 차체도 낮고 굉장히 좀 밑에 깔려나가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앞쪽의 시야가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헤드기어를 사용을 하고 서킷을 달리는 걸 충분히 염두에 둔 차량이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이 충분하고 또 전면 유리도 스포츠카 치고는 약간 각도가 서 있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앞쪽 공간이 답답한 느낌은 많이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MVH를 이 차에서 논하는 게 의미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면 소음도 그대로 전달이 되고 바로 뒤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시정일감 좀 괄괄한 느낌이 듭니다. 조용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는 맞지 않고요. 나름 또 차를 많이 타보고 저도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 정도 이 차를 운행을 하니까 약간 적응이 되긴 합니다만은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스트로크가 짧고 단단한 서스펜션에서 느끼는 피로도도 좀 있는 편이고요. 뒤쪽에서 계속 기계음이 울리고 또 배기음도 같이 울리고 바닥에서의 소음이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하고 마찰음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방음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카트 타는 것 같아요. 그런 그 느낌들이 그대로 운전자에게 전달이 되니까 스트레스 쌓여서 잠깐 달릴 때는 참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상에서 탄다고 그러면 제가 도심주행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알파로메오 포시에는 DNA라고 하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내추럴, 올 웨더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숨어있는 모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레이스 모드인데요. 다이나믹 모드를 선택하는 버튼을 조금 더 위로 오래 올리고 있으면 레이스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세 제어 장치 같은 것들이 완전히 다 꺼지고 정말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 차를 감히 다루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좀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주로 내추럴 모드하고 올 웨더 모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처럼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스로틀의 이 반응이, 악셀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또 6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좀 이 스포츠카 치고는 변속 충격이 크지 않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적어도 다이나믹 모드랑 레이싱 모드에서는 굉장히 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음도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지금 웅웅웅 울릴 정도로 상당히 좀 거친 느낌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모드 간의 편차가 비교적 큰 편에 속하는 차량이고요. 스티어링 자체가 논 파워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파워 핸들에 익숙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특히 저속 구간에서 그랬어요. 이렇게 차가 일단 달리고 나면 괜찮은데 저속 구간에서 특히 주차 같은 거 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티어링만큼은 완전히 서킷을 달리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선택적으로라도 파워 스티어링을 적용을 해줬으면은 좀 더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파로메오 포시는 웬만한 편의 기능을 다 드러내고 정말 최소한의 기능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경량 바디에 기계 장치도 많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경량을 유지하고 있고요. 단단하고 견고한 CC에 경량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저배기량 엔진을 탑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가속감과 충분한 스포츠성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를 운행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과거에 엘란이라는 차량을 기아에서 생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의 그 느낌이 조금 더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에 비하면 CC도 훨씬 더 견고하고 230마력이 넘고 토크도 35가 넘어가는 굉장히 철중한 엔진과 6단 듀얼 클러치 미션의 매칭이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느낌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그 느낌을 설명을 드려보면 엘란이 조금 더 스포츠성을 높인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카인데 이걸 리뷰하면서 제가 연비를 말씀드리는 게 참 좀 아이러니한데요. 연비가 너무 좋아서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한 80에서 100 정도로 크루징을 하게 되면 저는 15.7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공인 연비가 11km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두 자릿수 연비 고속도로에서는 정말 여유있게 누구라도 기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웬만큼 시내 주행에서나 고속도로 주행에서 좀 달리시더라도 두 자릿수 연비를 유지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웬만큼 달리시더라도 거의 뭐 12, 13 정도는 여유있게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확실히 좀 1.7L 엔진이 가벼운 차체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스포티한 드라이빙도 가능하면서 연비까지 챙기고 있는, 제가 시승했던 스포츠카의 범주에 속하는 차량들 중에서는 지금 알파로메오 포시가 거의 연비는 최상위 수준에 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연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배기량으로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가지 보험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경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연비 측면에서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초반부터 담력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차를 운전을 하신다면은 초반에는 브레이크에 적응을 조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담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브렘보 브레이크를 갖추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담력이라든가 그 꾸준함이 상당히 든든한 느낌이 들고요. 과격한 드라이빙을 하시더라도 셰시의 강성과 브레이크만큼은 정말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와 정말 카트를 탈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데 코너링은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와 흐트러짐이 없어요. 흐트러짐이 없고 라인을 읽어 나갈 때가 진짜 면도칼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날카롭게 아주 반듯하게 잘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코너링을 하면서 이 차선을 좀 왔다 갔다 해봐도 흔들림이 없어요. 정말 세팅이 대단한 차량인 거는 분명합니다. 차라는 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일주일간 시승을 하면서 느꼈던 알파로메오 포시의 단점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 장비의 부재. 논파워 핸들이죠. 블루투스 같은 거 없죠. 내비게이션은 꿈도 못 꿉니다. 인포테인먼트 패널이요. 아이고 이 차에서는 사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풀 오토 에어컨 같은 것도 없고요. 완전히 그 날것의 느낌, 기본적인 기능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근 옵션들, 편의 장비가 좋은 차량들을 많이 경험을 했던 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운전자에게는 상당한 적응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만 또 인내심도 요구하는 차량이 바로 알파로메오 포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단점들을 다 감내하더라도 이 차의 그 날것의 느낌, 궁극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구현해내고 있는 이런 느낌들이 아마 매니아층에게는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차를 보기가 어려운 편에 속하지만 뭐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은 역시 다양하고 또 그 매니아층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차량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승이었습니다.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터보렉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동계통이 엔진에서 바퀴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승용차에서 느끼는 동력 전달의 느낌보다는 약 반의 반박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터보렉이 약간은 존재하지만 구동계통이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전자분이 아마 이 차를 타면서 터보렉을 느끼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량이 엔진도 뒤에 있고 구동계통이 다 뒤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완전히 뒤로 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포르쉐 964, 911, 964를 탔을 때에는
앞쪽이 좀 이렇게 헝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파로메오 포시에서는 앞쪽이 굉장히 좀 탄탄한 느낌이 있어요. 무게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느낌도 들고 있고요. 앞쪽에 무게가 상대적으로 없고 기계 장치가 많이 안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차량의 무게 배분은 굉장히 밸런스가 좋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차선 변경을 해보거나 아니면 급격한 와인딩으로 차를 몰아붙여 보면 이 차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무게 배분에서 어떤 위치에 가 있는지가 느껴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알파로메오 포시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스포츠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차선 변경만 해봐도 와, 이 차가 진짜 어떤 차량이구나 라는 걸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고요. 와인딩으로 몰아붙여 보면 정말 끝내줍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와인딩에서 이 차를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냥 일반 도로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만 전달을 드리는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밸런스가 좋은 차량을 갖고 서킷이나 아니면은 와인딩, 본격적인 와인딩을 운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차분하게 설명하기에는 아직은 제 내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도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차량 구조에서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속도감이 일반적인 승용차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5배 정도는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자동차 전용도에서 80에서 85km 정도면 그렇게까지 빠른 속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운전자가 느끼는 속도감은 바로 뒤에서, 등 뒤에서 엔진은 계속 발발발발 거리죠. 스트로크는 짧아가지고 승차감은 계속 우들우들 하죠. 시트는 또 딱 고정돼 있죠. 스티어링은 또 논파워입니다. 거기에다가 배기음까지 엔진 회전음하고 섞여가지고 시종일관 둥둥둥둥둥 거리기 때문에 운전자가 느끼는 속도감이나 이 체감되는 속도는 일반적인 승용차의 한 1.5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속도감이나 체감하는 느낌이 굉장히 좀 크게 많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로도가 높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이 쳐다봐 주세요. 이게 굉장히 좀 관종 기질이 있으신 분이 타셔야지 저 같은 사람이 타면은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멋진 차면은 좀 멋진 훈남이 내려줘야 되는데 저 같은 아재가 내리면 또 그쪽도 짜증나고, 저도 계속 이거 쳐다보시고 막 지나가면 사진을 찍거든요, 차를. 그래서 이 차는 단점 중에 하나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따가운 시선을 다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단점으로 지적을 드려봅니다. 사진만 안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알파로메오 포시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